대구에 계신 학부모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수업을 맡은 정남환 교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실 텐데요. 강의 순서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입학 제도를 한번 좀 잠깐 보시고, 주로 포커스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북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대구 내용은 좀 잘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학한 지가 제가 1974년에 입학했으니까 지금 거의 40년이 다 됐는데요.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에 제가 살아가면서 군에도 있어 봤고, 또 쭉 내려오는 보면은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제 전국 입학 사정관 이런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학부모들하고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대학을 들어간 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에 들어갔느냐. 제일 원동력이 되었던 건 뭐냐 했을 때 바로 이런 목표 대학을 결정한 데 있어서 내가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발견을 어떻게 했느냐? 성취욕, 답입니다. 그 다음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수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수능이 참 중요하겠구나. 왜? 92%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 선행학습을 한다면, 만약에 선행학습을 한다면, 만약입니다. 이거는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학이 좀 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공부를 하려면 포기해야 될 요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오락, 컴퓨터, 취미, 이성교제 이런 거랍니다. 근데 요새 아들 이런 거 열심히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오늘처럼 우리 학부모들이 오셨을 때, 학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줬을까? 아이들의 원인, 바람입니다. 맨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무관심.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는 아이들도 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은, 100에서 8.5 빼면은 그 나머지는 다 떨어집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가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또 학습 환경을 좀 조성해달라. 생활에 매니지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아이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 길 혹은 공부를 하는 길은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진로 진학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진로 진학을 가는 과정을, 꿈을 가지고 이걸 잘 준비하고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브랜드를 찾는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학생의 꿈을 쭉 연결시켜서, 교수님, 저는 이런 학생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를 우리는 브랜드라 그래요. 그러면 그 브랜드에는 적어도 한 3가지는 있거든요. 1번, 성적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는. 2번, 서류로 잘 준비된 과정들이 있어요. 3번, 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면접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요소를 크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아마 쭉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일단은 성적이 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인성이 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준비할 것이 서류도 있고 면접도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진로를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를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어요. 정시 전형은 가나다군이니까 한 3번 정도 볼 수 있을 기회가 있고요. 수시는 6회 정도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아까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통계 나온 거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몇 %가 아이들이 답을 했던가요? 엄마들 공부 잘하시네. 92%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답을 한 것은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엄마들은 대부분 수시는 내신으로 가고 정시는 수능으로 간다는 이 등식을 대부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한 20% 정도가 수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내신 성적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또 한 20% 정도는 이렇게 정시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한 60% 남았죠. 이 60%가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의 대학을 가는 길을 조금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쉽고 어렵게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60%에는 당연히 1번이 내신 성적에 들어갈 것이고요. 내신 성적은 우리가 어떤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고등학교 안에서의 성적이거든요. A라는 고등학교가 있으면 그 고등학교에서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이런 게 내신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대학에서 꼭 보는 것이 대학별 시험이 있어요. 경북대학은 경북대학대로, 카톨릭대학은 카톨릭대학대로 아마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이때 보는 시험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논술이라 그러고요. 때로는 구술을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학교에, 우리 학과에 와서 정말 공부를 잘 할 녀석인지 이걸 보고 전공 적합도라 그래요. 요새 아이들이 진로가 잘 없다 그럴 말도 하고 진로를 잘 못 찾는 바람에 들어가서 또 막 바꾸고 헤매고 이런 아이들이 하도 많아서 전공 적합도를 찾기를 원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인성이라 많이 나왔네요. 인성을 좀 갖춘 아이들 뽑으려고 그래요. 왜? 대학에서 한 20년, 30년 교수님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엄마는 엄마대로 보시겠지만 대학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대로 아이들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좀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녀석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 대학별 시험과 전공 적합도와 인성적 역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뭐 또 있는 것 같죠? 이것을 우리는 수능이라 그래요. 수능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작년 기준으로 한 62만 명 정도가 시험을 쳤거든요. 62만 명 시험 친 중에는 전국 서열로 봤을 때 전국에서 1등급도 있을 것이고 전국에서 2등급도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수능은 자기 학교에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내지는 전국 수능은 이게 전국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가능하면은 전국 서열의 우수한 녀석들을 뽑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라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입시 구조는 그래도 내신을 잘 본 녀석들도 필요하고 수능을 잘 본 녀석들도 필요하고 또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60%를 나누어서 입시를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수능에는 수시에는 뭐가 들어간다 했습니까? 학생부의 내신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수시에 학생부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논술도 있고 알고 보니까 서류 면접도 있고 알고 보니까 인적성도 있고 또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그 무슨 수능도 있네요. 그래서 수시라는 것은 내신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요소로 가는 것이 수시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자꾸 늘어나잖아요. 자꾸 수시의 비중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안테나를 높이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만 잘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들의 얼굴을 제가 이래 보니까 좀 학력고사 세대 엄마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요. 학력고사 세대 어머니들은 다른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성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는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수능이라 그랬죠. 수능 중에서 우리는 점수를 봐요. 수능 점수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론이 있는데요. 1번 100분이라는 점수가 있고요. 표준 점수가 있고 수능은 점수로만 레이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에도 이렇게 학생부 성적도 들어가고요. 서류 면접 또 들어가요. 그래서 와 서류와 면접은 수시에도 들어가더니만 정시에도 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적뿐만 아니라 서류와 면접을 같이 좀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고요. 제가 정시 전형에서 이야기하는 100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한 62만 명의 시험을 쳤거든요. 그 중에서 100분이라는 것은 1%씩 잘라나간 것이거든요. 그럼 62만 명의 1%는 몇 명입니까? 6,200명이죠. 그래서 만약에 만점을 받았다면 6,200명은 100분위가 10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위 1% 안에 들어온다면 100분위가 99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서 100분위 297.5세요 라고 했으면 그것은 언수회가 99점을 다 받아야 돼요. 아니면 두 개는 100점 맞고 하나는 뭐 97점을 받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100분위 점수라 그래요. 이거는 1%씩 잘라나가니까 6,200명씩 잘라나가는 거고요. 보십시오.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표준 점수 보니까 142점이네. 그리고 인원수는 4,200명이네. 이게 작년에 어느 부분을 친 거냐 하면은요. 작년에 수리 날을 친 거예요.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이 A, B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수학만 어려운 수학, 쉬운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 나는 이렇게 어려운 수학이었는데 43만 명이 시험을 쳤었거든요.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만점을 먹었느냐. 그 어려운 수학도 거의 1%가 만점을 먹어요. 그럼 43만 명 1%는 about 4,200명 되죠. 이 아이들이 만점자의 점수를 몇 점을 줬느냐? 142점을 줬습니다. 자, 142점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는 표준 점수가 127점이네. 인원수는 14,000명이네. 이건 어디일까요? 작년에 좀 만점이 많이 나온 과목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어입니다. 국어는 작년에 62만 명이 언어 시험을 쳤는데요. 이 중에 거의 2.35%가 만점을 먹었기 때문에 62만 명 곱하기 2.35 하면 about 14,000명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점수는 뭐야? 127점이네. 왜? 똑같이 만점을 먹었는데 누구는 142점이고 누구는 127점이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는 표준 점수라 그래요. 따라서 좀 어려운 과목을 잘 친 아이들은 점수가 좀 높게 나오고요. 쉬운 과목을 잘 친 아이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에 따른 표준 점수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학 교수들이 대학에서 뽑을 때 어려운 걸 잘 친 녀석들을 뽑는 대학이 좋은 대학일까요? 그냥 일반 대학일까요? 예, 좋은 대학은 이걸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외시라는 여기에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한 10,000명, 20,000명, 30,000명 이렇게 되죠. 숫자로 보면 그렇죠. 그죠? 그런데 등급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등급이 4%고 2등급이 7%면 이걸 숫자로 따지면 이래 되죠. 1등급이 62만 명 곱하기 4%니까 4, 6, 24, 한 24,000명. 그죠? 1, 2등급을 합치면 11%죠. 62만 명 곱하기 11% 하면은 한 68,000명. 이렇게 등급을 따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위 말하는 서울권대라는 저걸 보니 인서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인서울을 하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숫자를 보십시오. 2등급이 68,000명이고 인서울이 66,000명이죠. 그래서 3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3등급은 받지 말라고 잘 이래 다스려야 돼요. 꼬셔야 돼요. 3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작전을 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어쩔 수 없는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엄마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준비하면은 고3 엄마가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 그런 고3병에 걸리지 말고 이렇게 1, 2, 3을 차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는 학부모들은 매우 훌륭하신 학부모님들이거든요. 자, 근데요, 제가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려야 돼요. 가만히 놀고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요, 전국에 한 65만 명 정도 되는 우리 수능 응시생이 있었을 경우에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이 누구냐 하면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일반고 학생이 한 50만 명 된다면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아이들이 한 15,000명 있어요. 이 녀석들은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일반고를 다니고 있을 경우에
꼭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일반고끼리만 경쟁하면 괜찮은데 수능은 전국 단위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아이들도 수능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친다고요. 누가 시험을 잘 치겠습니까? 얘들이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왜 손자병법에 하는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룹이 한 15,000명 있구나. 대구에도 예를 들어 대구외고도 있을 것이고 뭐 대구과학고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율고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전형, 고등학교 쪽을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 그러고요. 대학은 입학사정관이라 그러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교들은 자율고라 그러거든요. 자사고라 그러기도 하던데요. 이런 아이들이 전국에 또 한 15,000명 있어요. 합치면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죠. 60만 명 중에 5%는 3만 명이죠. 이 아이들이 상위 5%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냥 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경쟁하는 사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신경을 바싹 짜리가 공부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충격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좀 발표를 해드렸어요. 제가 기죽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었을 때 대부분 한 6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1번 학생부 교과로 가는 거, 학생부 비교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는 거, 논술로 가는 거, 구술 면접으로 가는 거, 인적성으로 가는 것. 아까 전에 제가 수시 이야기할 때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지요. 거기에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도 있고 수시 일반 전형도 있고 정시 전형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입학사정관 전형,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누지만 패턴별로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학생부 내신 혹은 수능 혹은 비교과, 면접, 논술, 인적성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형이라 그래요. 그럼 이 전형이 엄마들 듣기에는 막 3,000개가 넘어서 머리가 쨍쨍 아프다라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원리를 아시면 그렇게 많은 전형은 아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를 제가 잠깐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수시를 80%를 쳤거든요. 80% 중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수시가 24%,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시가 56%, 정시가 20%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20대, 60대, 20이라 말씀드렸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내신으로만 가는 수시가 있고요. 수능으로만 가는 정시가 있고요. 중간에는 뭘 봅니까? 입학사진과 전형, 뭐 논술, 서류, 구술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려대학교를 한번 보실래요? 고려대학교는 70%가 수시로 봤네요. 근데 70% 수시 중에 정시에 30%를 봤어요. 정시에 저기 보니까 30% 돼 있는데요. 30%를 고대가 그렇게 뽑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내신으로 하는 자기 학교에서 우수한 집단을 뽑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우수한 집단을 뽑고 싶어 하는 의도가 여기 나와 있죠. 사립대학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럼 내신 점수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수시 16% 나왔네요. 내신만 잘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내신의 학생부 우수자니까 얼마인지 갈 수가 있어요. 16%. 그 다음에 수시가 한 33%인데 논술로 보내요. 수시가 7%인데 서류와 면접과 국제 전형이 있고요. 또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서류와 면접을 보는 이런 수시도 있네요. 이렇게 사립대학과 공립대학들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의 설립 목적과 좀 이렇게 앞으로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죠. 물론 성적도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서류와 면접이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이 단계별로 일단 서류 평가를 해가지고 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 가가지고는 다시 면접을 보거든요. 이게 서류와 결국은 면접이거든요. 서울대학교는 논술을 구술로 보니까 구술까지 합쳐서. 이걸 보고 우리는 수능 최저 학력이라는 게 있구나. 서울대학교는
이계 영역을 2등급 이상 받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뭐 저런 아이들은 서울대학교는 잘 없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연세대학교를 한번 보실래요? 연세대학교를 보니까, 논술을 보는데, 언수 외 모두 1등급이라 되어 있네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논술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언수 외에서 1등급이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세대학교 못 가요. 그래서 시험을 치본 아이들은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수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님들이 공부를 해야 할 순서, 내신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수능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숨을 쉬지. 엄마 나는 내신은 1등급 나왔는데 수능은 1등급 못 나올 것 같아. 전국설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말게 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이렇게 챙겨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류와 면접을 잘 준비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해 수능이 끝나면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막 나오죠. 언어는 2.36%가 만점을 먹었고, 수리 나가 0.98%가 만점을 먹었네요. 0.98%가 표준 점수가 크다, 작다? 크다. 2.36 나온 언어가 표준 점수가 크다, 작다? 작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잘 들으신 엄마들은 크다, 작다가 바로 알겠지만, 저게 무슨 소리인지 익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국가는 2014학년도 이제 대입 전형을 발표하지요. 아까 제가 손들어 보니까 고3 엄마들은 많이 못 오셨던데, 왜 지금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고1 엄마가 제일 많이 오셨던데, 잘 오셨어요. 이렇게 국가는 수시 모집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2014년도에는 에피형으로 바꾸고, 또 그 밑에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게 돼 있죠. 그러면, 입학사정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거든요. 자, 지금은 이제는 우리나라 수시 정책을 일단 접어두시고 지금부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우리나라가 현재 100%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2일부터 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목표는 창의와 인성이라고 해요. 창의와 인성. 그래서 창의는 어떻게 키울 것이냐? 수업 시간을 좀 줄이자. 인성은 어떻게 키울 것이냐? 좀 활동을 많이 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 활동이라든지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동을 많이 하게 하자.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좀 평가를 해나가자. 이게 제일 충실한 학교가 서울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는 올해 수시가 82.3%가 그럴 텐데요. 100% 입학사정관이 투입돼요. 그게 이런 맥락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을 채용돼 가지고 전에는 성적만 봤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개인적인 환경과 잠재력과 소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입학사정관 제도라고 해요.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입안이 되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꽃이 피고 지금 박근혜 정부로 와서 조금 더 심화 발전될 것 같아요. 이 제도를 우리는 입학사정관 제도라 그러거든요. 자, 뭘 연구를 했을까요? 그동안에 입학사정관제가 올해가 6년 차니까 도입한 지가 5년이 됐으니까 작년에 제가 그 더운 여름에 서울에 세미나하고 부산에 세미나를 가보니까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그 미국의 교수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닥터 정, 너 나라는 왜 저렇게 입학사정관 제도 같은 걸 빠르게 발전시키니? 마치 그때 호텔에 있는데 광고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광고에 빠름하는 게 막 지나가죠. 교수님, 우리나라는 저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예일대학교 입학사정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제도가 한 90년 넘었어요. 이 제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6년 만인데도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입학사정관으로 갈 때 충분히 저렇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입학사정관제를 해서 그동안 대학들은 어떤 이득을 받느냐 하면 이렇게 보십시오.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신입생 구정의 다양화, 선발의 공정성, 고교와 대학의 연계성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제 해가지고 정말 잘 된 게 많아요.
이거는 확실한 성과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학이 이렇게 나가니까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진로 교육을 야물게 해야 되고요. 학생들의 이런 액티비티가 좀 증가가 돼야 되고요. 선생님들의 추천서의 권한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옛날엔 대항 썼다면, 물론 옛날에도 대항 쓰진 않았겠지만 지금은 정말 잘 써요. 그것도 양이 아니고 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고등학교가 많이 지금 변화 발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학력고사 세대 어머님들은 오로지 성적이라는 것만 가지고 레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청 면접과 토론을 해서 선발을 하는데요. 예전에 어머니도 이런 거 언제 봤어요? 뭐 창의성, 인성, 사고력 저런 거 안 봤잖아요. 특히 학력고사 세대 어머님들. 내가 5번 썼는데 지금 이거 다 봅니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넓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넓은 세상이 보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형은 순수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고 학업우수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고 특기자 입학사정관형이 있고 또 다른 기회균등 입학사정관제가 있네. 왜?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수 입학사정관제를 우리는 면접과 서류를 본다고요. 정말 성적 향상만 아주 야물게 보는 입학사정관 제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전문적인 특기 같은 걸 이걸 집중적으로 보는 입학사정관 제도 있고요. 이렇게 역경 극복 스토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입학사정관 제도 있어요.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다양하게 준비하면은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가 어디서 왔느냐? 미국에서 왔거든요. AO란 말은 Admission Officer,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입학사정관이라는 용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보십시오. 개인적 환경과 지적인 탐구력과 특별한 재능과 공동체 정신에 기여한다는 저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거의 도입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지적 탐구력 밑에 보면은 학업 성적이 있고 학업 성적의 추이라는 게 있죠. 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50등 하다가 30등 하다가 7등 한 놈, 요 놈은 쭉 올라가는 놈이잖아요. 근데 막 50등 했다가 막 1등 했다가 막 15등 했다가 이런 아이들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고3 때 시험 한번 잘 보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학사정관 평가 요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맨 위에 보면 학업 성취도가 있고,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이 있고, 세 번째 발전 가능성이 있고, 네 번째 인성이 있고, 다섯 번째 창의성이 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적도 보고 인성도 보고 창의성도 본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입학사정관 제도라 그래요. 자, 요걸 딱 3가지로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번 교과 성적, 2번 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3번 핵심적인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핵심적 역량은 뭐 서류가 될 수도 있고 면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역량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간에 공통분모가 하나 있죠. 그게 진로의 특성과 상호 관련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로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성적과 서류와 면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아이고 성적일 수도 있고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를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거고요. 그 과정을 우리는 실적 증명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적 증명에 따라서 서류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실적 증명에 따라서 면접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성적은 기본으로 중요한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웃은 말로 제가 성적이 조금 차이 나면 저희들은 한 1.4등급 차이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5등급이 차이 나다 이건 좀 곤란하겠죠. 유일하게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죠. 내신 7등급 학생인데 연세대학교를 합격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엄마의 희망이 되었었어요. 야, 우리 아도 7등급인데 잘하면 연대 가겠구나.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정말 사연이 많은 아이인데요. 하여튼 내신은 7등급이었지만 저도 꾸준하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창의성과 그 준비를 잘 한 아이이기 때문에 한 명 뽑은 거거든요. 60만 명 중에 한 명 뽑는데 물론 아이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겠죠. 제가 너무 또 희망을 꺾었나요?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성적과 서류와 면접을 잘 준비하면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데로 갈 수 있다는 이렇게 제가 희망을 다시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 성적과 서류와 면접을 어찌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성적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좌측에 있는 게 여러분들 그 학력고사 세대 엄마들 그 순서예요. 100명을 뽑는다. 101등은 똑 떨어지죠. 그걸 보고 우리는 카트라인이라 그러죠. 아무도 이해 안 달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걸 보고 카트레인지라 그러는데요. 보십시오. 입학사정관 제도는 만약에 아까 서울대학교가 몇 배수 뽑습니까? 3배수 뽑죠. 3배수를 뽑으면 만약에 전공이 100명이 정원인 학생이면 300명 뽑겠죠. 300명을 뽑는데 뭘로 뽑느냐? 성적은 3배수를 뽑는다고요. 그럼 1등부터 300등을 뽑아요. 그 다음에 뭘 보겠습니까? 서류와 면접을 보겠다. 따라서 4등이 떨어지고 247등이 합격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보고 이제 카트 레인지라고 해요. 레인지라는 것은 R-A-N-G-E 범위라는 소리고요. 카트 라인이라는 것은 선을 딱 자른다는 그 이야기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적이고요. 자, 두 번째 서류. 서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서류를 봐요. 이 칸이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209칸이던데요. 이걸 다 점수를 매겨야 돼요. 입학사정관은 정말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점수를 매겨야 돼요. 이 서류거든요. 면접을 본다 그랬죠.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1번 인지적 영역. 이 아이의 지적인 능력이 얼마나 될까. 아까 knowledge and skill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을 이렇게 쭉 봅니다. 비인지적 영역이 있어요. 그건 정의적 영역이라고 그러다 하는데요. 이걸 보고 우리는 포괄적 인성이라는 말을 썼죠. 거기에서 아까 attitude도 나왔고 value도 나왔고 ethic도 나왔죠. 윤리하는 부분 보십시오. 태도, 면접 태도, 책임감, 갈등 조정 능력, 자기소성 정리 이런 거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면접이라 합니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큰 틀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적과 서류와 면접을 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학교 한번 잠깐 볼게요. 1번 뭘 볼까요? 전공 적성을 보겠다. 2번 개인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다. 3번 학업 외 활동을 한번 보겠다. 공부만 한 녀석인지 밖에 뭔가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이런 진로 활동을 했는지를 보겠다. 4번 학업 능력의 우수성을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아 그렇구나 저렇게 다 보겠구나 맞죠. 물론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성적을 제일 먼저 보고 활동을 두 번째로 보고 개인적 특성을 보고 전공적 합성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평가관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맨 가운데 글자가 뭡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국 수능에서 1등을 하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서울대학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국 1등은 당연히 서울대학교 뭐 과대학을 가든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요새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서류와 면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사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찾을까요? 인성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고요. 면접을 한번 볼까요? 면접. 제시문을 줍니다, 일단. 그러면 학생이 한 5분 정도 제시문을 보고요. 교수를 만나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면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의 주장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를 묻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제 후속 질문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왜? 이 학생들은 나중에 국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이런 데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답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수능 오지선다행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떡볶이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예를 들어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사고력이 있는지, 그 사고 과정이 논리적인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결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르는 동안에 충분히 독서를 많이 하고, 충분히 리포트 써보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도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교회 다니는 교환학생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폭넓게 사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뭐 점수 풀이해서 답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뭘 볼까요? 세부평가 내용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맨 먼저 학생부 교과는 성적을 보고요. 학생부 비교과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정도를 볼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일단 진로가 중요한 것 같아 진로를 보고요. 서류는 학생이 쓴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쓴 서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이 쓴 것을 우리는 자기소개서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쓴 서류를 우리는 교사 추천서라 그러지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드는지. 마지막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에서 무엇을 보는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맨 먼저 진로를 선정해야 돼요. 두 번째, 학업 성적을 관리해야 되죠. 세 번째, 서류를 잘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과 동시에 마지막 면접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 5가지를 제가 동시에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동시에 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종합적 준비라 그러거든요. 자, 진로 설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전공학과에 대해서 좀 일치되는 전공을 쭉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좀 활동도 좀 쭉 일관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관들 입장에서 봐서는 조금 이렇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좀 맥락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보십시오. 교과 성적, 비교과 부분 이야기한과 동시에 드디어 진로라는 큰 제가 톱니바퀴를 한 돌려놨죠. 이 녀석이 뒤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전에는 어쨌습니까? 성적이 뒤를 끌고 나갔죠.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진로가 교과를 그리고 비교과를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고요. 자, 이 진로를 하는 이 선생님들이 5,383명이 배치가 됩니다. 전국 중고등학교에. 정말 우리나라 좀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로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정규 선생님들이세요. 이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엄마 난 아직 꿈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녀석들은 진로 선생님에게 좀 보내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도 진로에 가십시오. 자, 두 번째 학업 성적 관리. 제가 이제 성적 이야기 그만할게요. 죄송해요. 오늘 자꾸 성적 이야기를 막 해서 우리 아는 공부도 별로 못하는데 괜히 교수님 와가지고 막 혼내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못하는 녀석은 못하는 데서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챙겨주시고, 공부를 잘하는 녀석은 잘한 대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챙겨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 다 해드렸는데요. 뭐 표준 점수 다 해드렸고요. SDL이란 말은 Self-Directed Learning의 약자거든요. 셀프-스타디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콩글리시라잖아요. 셀프-스타디 이러지 마시고 Self-Directed Learning이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을,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야 되지, 막 엄마가 12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거나 학원에 가서 막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키다거나 그게 아니고 지 스스로 공부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업 성적 관리에서 저는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맨 위에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학업 성적은 우수해야 돼. 자,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서류. 서류에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 자기가 쓰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강의 중에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라인으로죠. 학교 생활 중 배려와 나눔과 협력과 갈등 관리를 절보 우리는 인성이라 그래요. 이런 것을 쓰도록 지금 자기소개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요. 실적 증빙 서류라는 게 있어요. 내가 자기소개서 다 썼는데 그게 진짜로 그래 했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빙 서류를 한 10가지를 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증빙 서류가 이런 게 있어요. 10가지를 내라 그러는데요. 한 섹션당 5페이지 쓰라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내니까 막 박스로 내는 놈도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A4지를 기준으로 5장씩만 해라. 그러면 10개니까 한 50페이지 정도 그렇게 내는 걸 이제 실적 증빙 서류인데요. 상세하게 해야 돼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차곡차곡 쌓은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순서를 매겨서 이렇게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서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지원 전형하고 뭔가 좀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상관성. 그 다음에 교수님, 제가 나중에 교수님 학교에 가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녀석인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서류를 준비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쓰는 추천서가 있죠. 선생님 추천서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사실은. 그 공교육 선생님들은 진짜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인데 요새는 뭐 세상이 하도 희한해갖고 아주 신문에 날 아주 차마 얼굴 보지 못할 그런 일들도 막 생기는데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에서 추천을 하는 그 선생님의 의견을 진짜 믿어요. 대학에서는. 왜? 고등학생들을 대학 교수들은 안 가르쳐 봤잖아요. 안 가르쳐 봤으나 그 학생을 가르쳐 본 선생님의 추천서를 믿는다고요. 이거는 물론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쓰는지 몰라요. 평소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믿고 존중하는 이것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역을 하나 차지해요. 세 번째, 학교생활 기록부.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잖아요. 학교생활 기록부 볼 수 있죠?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출결 사항 이런 거 이제 무단결석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다 감점 처리하니까 그래요. 수상 경력, 자격증, 진로지도. 엄마는 여기다가 의사 써놓고 아이는 여기다 만화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빠하고 의논해서 1학년 때는 의사를 되고 싶으면 의사 써놓고 2학년 때는 뭐 외과 의사 써놓고 3학년 때는 흉부 외과 의사 이렇게 써놔야 이 아이가 진로에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발전하지 무조건 의사만 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변호사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사를 쓰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돼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이들의 꿈은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 때는 왜 내가 꿈이 어떻게 바뀌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다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맨 밑에 보면은 독서활동도 있잖아요. 독서활동 기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남부 도서관이잖아요. 이런 독서활동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가장 힘 있는 놈 누구냐면은 책을 많이 읽는 녀석이더라고요. 이 시험을 치보면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독서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고요. 맨 11번에 보면은 행동 특성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이 어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끔 흥분할 때도 있고요. 막 반항적이기도 하고요.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장난이 심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배려가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다 떨어뜨린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런 걸 기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좀 이렇게 인성관리를 잘 하시고 평소에 이런 걸 좀 하지 않도록 지도도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고요. 성적 향상도를 본다고요. 미국과 똑같죠. 밑에 보십시오. 교과 세부 능력에 보면은 태도, 동기, 성취 이런 걸 봐요. 선생님들이 쓰는 기록이 있어요. 이 세부 기록에 들어가면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금상 받으면 최고잖아요. 금상이면 1등이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설사 금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설사 동상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3년간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현재 내 마음은 이렇고 앞으로 대학에 가서는 이걸 좀 더 하고 싶다. 그 녀석이 금상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걸 보고 우리는 과정을 본다. 프로세스를 본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비교과도 마찬가지죠. 학교생활기록부에 많이 있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내용 중에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이런 한 10가지 정도가 쭉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기록 나오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빨간 거 한번 보십시오. 학생회 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학생회장만 하면 제일 최고인 줄 알죠? 아닙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고 학생회 회장을 했으면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면접을 이렇게 물어봐요. 학생회 활동한 거 이거 써있잖아. 학생회장. 그거 안 물어봐요. 학생회장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있었니? 그랬구나. 그렇다면은 그것을 학생회장 하면서 어떻게 해결했니?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아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포트폴리오 준비해야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많잖아요. 이거 뭐 한숨을 푹 쉬는 엄마도 계신데 보니까. 두 번째 보시면 소논문 같은 거 저는 참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수상 기록,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독서활동, 문화탐방 리포터, 마지막에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 저게 신문 스크랩이거든요. 신문 스크랩만 쫙 해가지고 학교 하는 놈도 있어요. 그 다음 블로그 하는 이런 거. 블로그는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섹션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과정의 가치라는 거예요. Value of Process라는 거예요. 과정의 가치라는 것은 내가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사 3등을 했더라도 이 과정을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펙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 스펙이 좋아야 된다. 아니에요. 스펙도 과정을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옆에 보면 점수가 쫙 나와 있는데 점수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컴퓨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우측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서류, 그 다음에 관련성, 유의미성, 일관성, 맥락성 이런 용어들이 있죠. 저걸 봐요. 이 녀석이 이렇게 했구나. 그랬구나. 맥락이란 맛은 쭉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야지. 맞죠? 어떻게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좀 역사적으로, 누적적으로, 차곡차곡, 그 다음 좀 포괄적으로 막 너무 하나만 일관되게 파는 것도 이렇게 다양성 속에서 일관성을 뽑아낸 걸 우리는 맥락이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이거 보십시오. 이력 관리를 하라 그러잖아. 이력 관리.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걸 주로 보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1년 3학년 걸 보고요. 만약에 이런 국제중이나 이런 선발하는 중학교가 있다면 그거는 거기 초등학교 4, 6학년을 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좀 동기와 목적과 과정과 의미와 영향과 소감을 여러분들이 좀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그러거든요. 자, 마지막 면접 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했을까 봤을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면접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면접을 좀 쭉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이 왜 중요하냐? 교과, 비교과, 학생의 추천서,
선생님 추천서, 자기소개서 다 중요하지만 면접을 잘 안 하면은 이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보십시오. 학생 하나를 두고 어른 셋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하라. 그래서 인상도 좋아야 되지만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 자세와 태도도 좋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물론 선생님이 추천을 하지 않는 학생은 당연히 떨어뜨려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진로와 성적과 서류와 포트폴리오와 면접을 잘하자는 이 5가지를 말씀을 아까 드리면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적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인데요.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서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을 입학사정관들은 그 의미와 행간을 읽어본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좀 예쁘게 좀 잘 써주면 좋겠고요. 말을 할 때는 면접을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입학사정관들은 뭘 볼까요? 의사소통과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본다는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교수님 계속 강조하셨던 성적과 서류와 면접을 저렇게 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개발계획서를 하나 쓰더라도 이렇게 학생부와 교사 추천서와 내신 성적과 면접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합적으로 본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면 오늘 강의의 내용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강의했던 이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학부모로서 때로는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길 바라면서 크게 외치면 제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공은 영웅적인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 사회적 환경, 문화적 유산 등 철저한 그룹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잘 하셨고요. 부모님이 같이 하자고 되어 있죠. 집에 가셔서 아버지하고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사회가 강하고 튼튼하게 될 때는 부모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입학사정관제 전형뿐만 아니라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 이르기까지 좋은 결과와 성과를 갖추기를 바라면서 제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